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또 3일절이 껴 있어서 내일 하루 더, 연휴가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좀 여유로운 일요일을 좀 보내고 있고요. 평소 일요일 같으면은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라이브 가족분들과 함께 저녁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중간에 유튜브도 찍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또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그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요 며칠 날씨가 너무나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햇빛도 굉장히 좋고 미세먼지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바깥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코로나 이 사태도 코로나 이 상황도 빨리 정상화가 돼서 마스크 벗고 좀 좋은 데도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좀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듯 빨리 회복이 돼서 좀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 반대로 이 주식시장은 오히려 날도 풀리고 코로나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는 시국에 굉장히 또 어두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말을 많은 우려와 고민 속에서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선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무 시장을 걱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순리대로 갈 거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면서 비중도 조절을 해가고 또 뭐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반전할 수 있는 뭔가의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정리를 해서 시장을 보면 오히려 속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하락은 저도 그렇고요, 뭐 시장에 참여하는 뭐 외국인들, 기관들 할 것 없이 다 짜증나고 가슴 아픈 일이죠. 내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매일매일 단타 매매를 해서 시장에서 돈을 번다? 사실은 저도 단기 매매를 좋아하고 매일매일 단타를 칩니다. 전업 투자자이니까요. 전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겪지 않았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내에서 주식 밖의 일은 모르겠지만 주식 안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락의 아픔 속에서 머리 쥐어 싸매고 머리 때려가면서 고민한 세월이 그 부분을 검증시켜주고 증명해서 수익을 내고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런 연습과 이 시간 투자 없이 단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라든지 이 매매가 서투르신 분들은 시장의 방향을 철저하게 보면서 해야겠죠.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단기 매매 잘하면 매일매일 수익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항상 시장의 방향을 읽고 그 시장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렇게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중도 줄 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서 오늘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천사를 겪어왔으며 현재 시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시장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자, 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은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목요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뜬금없이 1.6%까지 급등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이니까 뭐 대략 차트로 잠깐 볼까요? 이전 수준이니까 뭐 이 당시 수준이면 2월 달이죠. 2월 18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가 3월 19일이 저점이었으니까 그 이전 시점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 우려를 좀 낳았던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은 뭐 분명히 이제 여기서 추가 급등보다는 단기 횡보 국면에 저는 접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국채금리도 국채금리지만 이거보다 더 큰 메가톤급 스나비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채금리도 중요하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한 이 갑작스러운 급등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면서 큰 폭으로 좀 빠졌고, 거기에 국내만의 이슈가 몇 개 있었죠. 네,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국내에 진행이 되면서 국내 비중을 13%에서 12.9%로 축소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7천억 가량의 순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 7천억을 깔고 거기에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빠지면서 외국계에서 2조 8천억 가량을 국내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더 키웠고요. 이러한 이벤트를 알고 있었던 외인들이 아마 하락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주말에 한번 보면서 하락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컸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상승을 했을 때는 500% 600% 터지는데 하락이 이만큼 나왔는데 200% 정도뿐이 안 터졌다. 즉 하방 쪽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이벤트성의 하락이었을 수도 있고, 네, 월요일 화요일 국내 증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년에 4번 나오는 2월, 5월, 8월, 11월에 나오는 이 이벤트성 이 수급 유출이 일부 작용을 했고, 국내적으로는 기관의 이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가 또 수급적인 요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금요일 큰 폭의 하락이 일단 나왔고, 뭐 약간 과할 수도 있는 하락이나 네, 현재 시장은 분명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발언은 왜 증시에 강력한 구원 투수가 되지 못하였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파월 발언 직후 미 증시는 분명 아주 강력한 반등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다우가 신고가를 나왔고, 그러나 10년물 국채는 시장에 술리고 단기 국채는 중앙은행들의 소가입니다. 네, 뭐 단기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는 뭐 리보 금리도 있고, 네, 단기 금리가 많죠. 하루짜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일주일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단기 금리로 움직이면서 시장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장기 금리는 중앙은행 또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결국 시장의 장기 금리의 상승은 결국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굉장한 폭풍 랠리를 가기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파월의 발언을 우리가 유추할 필요가 있는데, 파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 목표치 3년 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를 동결할 걸 시사를 했죠. 3년이니까 2023년까지 금리 동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이란 단어를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한 장본인이죠. 그러면서도 이 금리, 이 국채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고용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 고용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즉 고용이 잡히면 금리 인상하겠다 라는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고용만 잡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긴축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발언으로 저는 사실 해석이 돼요. 결국 이거보다 정말 큰 문제는 고용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시장에서는 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자, 그럼 고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즉 아직 고용은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은 팩트죠. 즉 시장은 아직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남았다. 시장의 박스권은 조금 더 유지가 되겠다라는 걸로 일단은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이 거시적인 상황에서, 자,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일자리 타격을 받은 쪽은 어딜까요? 당연히 오프라인 섹터, 저임금, 비정규직 쪽이 많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대면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뭐 이런 비대면 쪽 하는 회사를 보면 추가 고용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를 저는 몸으로 느끼고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 봐라, 비대면으로 갔더니 이런저런의 인력이 필요 없는데 자동화를 했더니 좀 더 낫네, 이런 게 급속도로 퍼져 나간 거죠. 실제로 뭐 키오스크의 확대, 무인 자동 서비스, 그리고 AI의 발달, 그 다음에 자동 생산 등이 많은 고용을 위축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의 고용의 증가는 사실상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고용에 타격을 받은 섹터는 말 그대로 저임금, 비정규직 쪽이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반대로 백신의 빠른 보급 속도가 이 코로나의 확산을 대폭 줄이게 돼서 이러한 산업군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고용 지표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겁니다. 총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를 더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위기는 그쪽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연준의 의도는 더 많은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와 고용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경제는 다시 말해서 회복 국면이고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고용을 위해 간다는 말은 고용이 회복되면 돈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을 더 많이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백신의 보급이 빨라질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시장 보면 미국의 금리 때문에 하락을 했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증시, 실제로 미국제 이슈도 이슈였으나 사실 지속적으로 증시의 하락에 트리거가 된 것은 중국의 경축 우려가 더 컸다라고 봐요. 지난주 수요일 하락도 사실 홍콩 증권거래세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수직 급락을 합니다. 뭐 홍콩 시장은 장중에 뭐 11%까지 빠지는 뭐 이상 뭐 폭락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왜냐, 중국이 인민은행은 우리는 유동성 회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미국보다는 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보다의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그로 인한 이 유동성 축소도
타 국가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 이해타산이 시장에 맞아 떨어졌음을 저는 좀 의미하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중국의 긴축은 곧 중국을 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수출 국가에서의 이 자금 유출을 야기했다라고도 판단을 해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뭐 중국 주변 국가라고 하면 대만, 홍콩, 뭐 한국 등이 있는데, 그러한 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의 국가들이 대거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시장에 더 우려가 되는 거고, 이번 주 다음 주죠. 네, 3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의 이 양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근 언론 기사에 이런 서브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썸네일이 있었는데, 8년 전 긴축 발작보다 더 무서운 긴축 없는 긴축 발작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봐요. 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은 가장 뭐 민감하게 작용한 게 중국에서의 긴축이 더 저는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축 없는 발작이 아니라 실제로 긴축 있는 발작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9년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도죠. 이건 2009년이 아니라 8년으로 할게요. 8년에 터졌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한번 본다면, 2008년도 11월 코스피 지수는 890포인트였습니다. 900포인트가 깨지면서 거의 뭐 나라 망하는 정도까지만 갔었는데, 2011년도 4월, 즉 거의 2년 이상의 이 상승을 보였고, 4월이라는 게 사실 2010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고점에서 거의 6개월을 횡보했던 그 기간의 고점입니다. 뭐 실제로 보면 2년간의 상승 이후 이제 시장이 박스권을 10년 가까이 갔는데요. 바닥에서 150%의 상승을 보이고 각 구간의 이벤트를 보이면서 시장은 장기 박스권에 빠졌죠. 2011년 4월까지 올랐다가 이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글로벌 부작용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남유럽, 즉 뭐 폴란드, 그리스, 뭐 스페인, 뭐 피그스라고 하죠. 아일랜드 해가지고 이 4개 남유럽 국가들이 이 재정 부채로 인한 이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그 당시 마이너스 24% 종합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가 단순하게 말 한마디 합니다. 이제는 좀 유동성 공급을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로, 뭐 여기는 마이너스 12%지만 박스권 내에서의 14%, 15% 가까운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박스권 또 상단에서 2012년도,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미국이. 실은 2013년도에 버냉키 쇼크가 있고 나서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올랐어요. 바로 금리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이 재정 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많은 거를 흡수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부작용이 부채죠. 중국도 결국은 막대한 돈을 풀면서 공기업 부채와 부동산 거품 뭐 등등 실물자산 거품과 주식 시장의 버블도 다 터졌습니다. 그 당시 미 증시 뭐 5,000포인트 갔고 미래에셋 난리 났죠. 그 당시 펀드 열풍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5,000포인트부터 끝없이 하락을 했던 게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왔던 거고요. 이 당시 국내 증시도 뭐 14, 15% 빠졌는데, 사실 중국 증시는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 거대 거품이 생기고 상승장에서 나왔던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터지는 시점에 우리가 하락률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이 하락률과 이러한 이 당시의 이벤트 등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국내 증시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트리거 반도체 형제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삼성전자 신고가를 치면서 IT 반도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치면서 2018년도 고점을 만드는데, 동시에 코스닥은 이 제약바이오 붐이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 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그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사실 금리 상승기와 주가는 원래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왜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실적들이 대폭 증가하는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나홀로 상승기를 보였고요. 반대로 글로벌 금융은 약세를 보였죠. 미국의 이 트럼프의 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 자체가 미국만을 위한 뭔가의 흐름에 글로벌 무역 전쟁을 터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국가에 터져 갔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과거 10년을 짚어보면 굉장히 이 구간마다 파란만장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다시 한번 보면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3월 19일날 바닥을 찍고 1월 11일까지 장장 128%가 상승을 합니다. 그냥 뭐 130%라고 잡고, 금융위기 때와 거의 비슷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고 더 많은 유동성이 있는데 당연히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높은 곳에 고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온 증시 때문에 또 지금의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고점에서, 지금 위치가 고점이라면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선에서 조정을 받고 어느 선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증시가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잘 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닥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잘 안 잡고요. 떨어지는 칼날 이후에 대반등을 몇 번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는 이 수렴 구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그러한 수렴 구간을 찾아가는 이 기간 조정의 흐름이 약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섣부른 매매보다는 이러한 수렴과 기간 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증시는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결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 차트를. 지금 키움증권이 차트가 볼 수가 좀 없네요. 이 서버 점검으로 인해서 오늘은 미래셋으로 좀 보죠. 이게 일목균형을 좀 해놨더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수는 일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통상 상승장 때는 보시면 이 매물대라고 하죠. 일목균형표의 빨간색 선이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를 쉽사리 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순간 되면 이 음운과 양운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이 분명히 나와요. 통상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박스권에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많이 보는 거죠. 음운이 많을 때 하락 추세, 양운이 많을 때는 상승 추세입니다. 분명 지금은 국내 증시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맞아요. 분명 상승 추세가 맞고 중간중간에 얕은 음만 있었죠. 얕은 음만. 그럼 이 이후에 지금 이 음운이라는 게 뭐냐면 선행 스팬인데 앞으로의 이런 가격대의 흐름인데 여기에 매물이 이만큼 첩첩 쌓였다라는 겁니다. 이 매물이
만약에 쌓인 거를 깨고 내려가서 올라오면 이게 다 또 음운으로 바뀌는 자리가 돼요. 이게 양운이 음운으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가 대세 또 하락으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의 사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원래 이 내용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금융위기대로 한번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 당시 2007년도 이때도 굉장히 펀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엄청난 하락을 하죠. 2000포인트에 있던 게 뭐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다가 네 150%까지 상승을 하고, 네 11월 달에 처음 발생한 글로벌 이 피그스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박스피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많은 유동성에 의해서 네 시장이 올라왔고 증시는 원래의 박스권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가 단기간에 뭐 이렇게 떨어진다 쉽지 않다라는 말이, 이런 대파동이 나온다면 결국은 이런 매물이 많았던 구간이 분명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이 앞에서 돌파를 나왔던 지점들은 결국은 한 번은 찍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뭐 중기 매매의 시작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각 구간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증시는 이때 이벤트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찍지도 않았어요. 네, 쌍봉 구간에서 25%가 하락을 한 거죠. 고점 대비했으면 30%가 하락을 하는 구간입니다. 가장 큰 상승 이후에 첫 하락이 마이너스 30% 가량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013년도 5월 달일 거예요. 5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벤 버냉키가 말을 한마디 합니다. 말을 한번 하는데 이 구간에서 대략 11%, 생각보다 적은데 11%네요. 근데 이제 이 박스권이 이미 잡혔으니까, 네, 증시의 박스권이 최고점에서 빠진 건 아니니까, 네, 잡혔으니까 2013년도 그래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하는 거죠. 지수가 11% 빠졌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군들은 뭐 20% 이상 빠졌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 당시 버냉키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 급락 이후에 구간에 잘 가다가 또 여기서는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서 또 급락을 하죠. 그 이후에는 계속 박스권을 그려가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지금이니까요. 지금의 시장이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박스권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최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시장이 과거처럼 가서 첫 파동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다면 이의 하락폭은 결국은 어찌 보면 26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가야 되겠고, 이런 구간은 강력 매수 구간이 되겠죠. 이제는 들어온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빼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거보다 좀 얕은 조정이다, 한 20% 선의 조정이다 라고 하면 2700에서 850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온 거죠. 네, 시장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러한 하락의 강도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고, 하락의 강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승폭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언제든지 이 의문은 깨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운의 첫 자리는 생각보다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이.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안 좋죠. 이 양운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이렇게 또 내려와요. 이런 자리까지.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아래를 내다 봐야 되고, 과거를 보더라도 코스닥의 변동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스닥의 변동성은 한번 터질 때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락의 깊이를 가늠을 해야 되고요. 이때도 보면 금융위 때 코스닥의 상황을 보면 800포인트에서 무려 240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하락의 강도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시장이 하락기에는 시장의 주도 대장주를 봐야 됩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 굉장한 하락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도 거의 1000포인트를 찍는 과정 속에서 400포인트면 마이너스 60%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매 순간순간에 급락이 나올 때 이 파동들, 이 급락이 나올 때 파동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파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가 코스닥은 하나의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박스권이 깨진다면 어디를 나는 박스권을 둬야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박스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게 하나의 박스죠. 이 위 박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위에는 오버슈팅이라고 치면,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가장 시장의 변곡이 되는 구간이면 이 박스의 크기만큼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구간이 뭐 어떻게 보면 박스겠죠. 그럼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나는 어떠한 전략을 써볼 거야 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차트를 한 번 더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내용만 사실 작성이 됐죠. 시장 불안하다 라는 건데, 그 이유는 현재 구간은 스윙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3월을 준비해야 될, 또 3월은 준비해야 될 이벤트가 많아요.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외인의 하방 포지션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3월 초 양회의 경우에 25조 위안 약 4천조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가능하고, 미국 경기부양책도 통과될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이슈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즉 3월 초에는 이 양회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시장은 반등을 할 거고, 경기부양책보다는 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먹어버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그걸 먹어버릴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하락 기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으면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되고, 그 이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매수의 시점을 좀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시세는 분명히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시세 이후 항상 증시는 박스권을 그리며 움직이고, 그 박스권의 하단 구간, 즉 지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로 인한 하락이 나올 시 예측하는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여주죠. 그런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해요. 근데 이런 지수를 보면서 내가 꼭 사야 될, 예를 들면 시장의 주도주,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결국은 시장이 반등할 때 더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